우리가 지금 교전 상태에 있는 국가예요. 전쟁이 일어날 때 교리를 보고 거기에 사용되는 무기의 성능을 체크하고 요즘 드론이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돼 있잖아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사 전문가 또 여러 가지 정보 전문가를 어떻게든 리스크를 안더라도 비자를 받아갖고 우크라이나 가서 연구해야 됩니다. 간다 안 간다 논란 자체가 저는 이상한 거예요.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백승주 전쟁기념사업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러우 전쟁에서 미사일 공방이 좀 격화되고 있어요. 나토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무기 생산 확대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저희 지금 우크라이나 현지에 KBS 특파원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파원이 전해온 뉴스 영상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깜깜한 밤 공중에서 흩어지며 떨어지는 미사일의 자탄들이 폭발하면서 일대가 붉은 화염에 휩싸입니다. 현지 시각 25일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지원한 전술 미사일 에이테크스로 러시아 쿠르스크 공군 기지를 타격했습니다. 에이테크스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건 지난 19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러시아 또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이 집중된 하르키우와 오데사 지역을 공격해 30여 명이 다쳤습니다. Возвращався з роботи на трамваї, якраз побачив стовп диму, щось рвануло. 미사일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우크라이나에서의 무기 생산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파병에 이어 최근 러시아가 신형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인 오레시니크를 발사한 것이 유럽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 드론의 생산이 최우선이라고 했습니다. Wir werden die ukrainische Rüstungsindustrie verstärkt weiter unterstützen und in ihrem Aufbau begleiten, weil es die Geschwindigkeit dessen erhöht, in der das Material den ukrainischen Streitkräften. 한편 최근 러시아는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들과 합동 훈련을 하는 등 관계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에 미사일 100여 발을 추가 제공하고 군사 전문가를 파견했다고 우크라이나 당국이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회장님 지금 영상 보셨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쏜 미사일들, 미국이 지원해준 미사일인데 에이테크스라고 하죠. 예. 이게 러시아 쿠르스크 공군 기지를 타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좀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쟁 초기에 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이나 나토가 제공하는 미사일을 사용을 제한했어요.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전선이 확대되는 것을 막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는데 사거리 한 300km 나가는 에이테크스는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오랫동안 우리 안보를 지켜주던 미사일입니다. 네. 이 미사일이 300km 정도 사거리를 갖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를 공격하는 데 사용해서 좋다 이렇게 했고 또 이건 순항 미사일입니까? 탄도 미사일입니까? 그래서 이 미사일을 에이테크스를 지금 우크라이나가 사용을 했죠. 러시아를 본토를 공격하면 그 우크라이나가 기대하는 이런 거죠. 러시아 국민들이 처음에 속았죠. 특수작전이라 알고 들어가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건데 침략 전쟁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의 모스크바 인근까지 미사일 공격할 경우에 러시아 내에 반전 여론, 반 푸틴 여론을 만들 수 있고 푸틴은 굉장히 부담이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토와 러시아가 이제 그런 공격용 무기의 사용을 허락한 부분이 있고 제가 그 전쟁 기간 중에 독일군 합참의장이나 또 나토 지휘관들을 만났을 때 우크라이나가 강점이 뭐냐 제가 여쭤봤더니 의외로 후방에 그 서방이 주는 나토라든지 후방이 주는 여러 가지 지원을 가지고 개인화기, 공룡화기, 드론을 포함해서 이런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많이 만들었고 지속적으로 무기를 생산할 수 있어서 전쟁을 계속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무기 생산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괜찮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부분이 서방에서 초기에 전쟁이 터지고 나서 우크라이나 후방에서 그 병참 시설들 특히 무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도록 했고 그것이 지금 잘 가동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방에서 지원받은 무기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제 나름대로 생산하기도 하고 무기도 직접 지원받고 경제 지원받은 것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아래에서 자체
러시아와의 전쟁에 필요한 그러니까 살림살이도 잘하고 이렇게 전쟁을 또 계속 지원하려면 보급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도 잘 하고. 북한군이 인력을 지원하니까 나토 등 서방 국가가 그런 무기 생산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 보면은 그 미국의 에이테크스라는 미사일이 좀 위력적이긴 한가 봐요. 위력적이죠. 위력적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모스크바 인근에 대포가 떨어지면은 이 러시아 굉장히 좀 국민들이 민심도 동요하겠죠. 민심이 동료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에서 하나 큰 변수가 하나 어제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것이 키스 갤로그라는 이제 예비역 육군 중장이에요. 미국의 부통령, 1기 트럼프 정부 때 부통령의 안보 보좌관 했던 사람을 러시아 우크라이나 특별 대사로 이제 임명을 했어요. 이 중장 출신인데 트럼프가 임명을 한 그렇죠. 거죠. 트럼프가 국방부 장관은 소령 출신 그 언론인을 임명했는데 이 안보 특사는 육군 중장 출신이고 이분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이론가예요. 키스 그러니까 갤러그. 본인이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에 책도 썼고요. 이 사람이 그 관점이 뭐냐? 지금의 전선 전황을 서로 존중하고 평화협정 맺자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 평화협정에 반대를 젤렌스키 정부가 하면은 젤렌스키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줄여야 된다는 보고서를 트럼프에게 보고를 했고 트럼프가 좋은 아이디어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종전 협상에 하나의 그 큰 변수로 지금 키스 켈로그 장군이 켈로그 장군이 러우 전쟁 종결의 어떤 밑그림을 짠다라는 거네요. 전쟁 기간,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에 그 밑그림을 그래서 트럼프한테 보고했고 트럼프가 오케이를 했고 그 사람을 다시 이 문제의 어떤 책임을 지었기 때문에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봅니다. 지금 뉴스들 보면은 확실히 좀 트럼프 쪽 사람들이 거의 러우 전쟁 전선에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도 내년에 종전할 수 있을 거라 했는데 지금 큰 변수가 이제 종전 협상의 큰 변수가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인데 그 트럼프는 이야기를 하죠. 2015년에 그 크림반도는 이미 러시아가 차지했는데 그것까지 찾아서 협상하는 건 힘들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돈바스 지역도 일정 부분 좀 양보하고 평화협정을 맺자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젤렌스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선을 동결하는 건 뭐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받아들일 법도 하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사실상 패전에 가까운 또 패전이죠. 결과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우리 6.25 전쟁 때도 그 종전 협상이 진행될 때 38선 원래 지역을 하느냐 현재 점령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느냐인데 결국은 51년 11월 23일인가에 그 현재 전선을 축으로 종전을 하고 종전 협상을 급진전시킨 적이 있는데 그 다음 경계선 어디로 하냐 합의가 되면요 시스파이어 이거 정전 협상 굉장히 빨리 가는 겁니다. 원래 영토를 하려고 하면 종전 협상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쿠르스크 지역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나오겠죠. 그러나 어쨌든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변수가 되었고 그 변수의 핵심에 키스 갤러그 장군이 지금 등장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현재 러우 전쟁 상황에서는 한 뼘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한 공방전이 조금 더 심해질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전선에 투입된 병사들의 또 장비들의 손실이 굉장히 막대할 거고 이와 관련해서 전쟁이 종전 협상이 시작된 이 시점에 들어간 북한군의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이 우려되죠. 그래서 그 얘기 해보죠. 지금 러우 전쟁 쿠르스크주 일대에 북한군들이 많이 이제 파병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정보 당국에서도 북한군 사상자가 있다고 처음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500여 명이 사상되었다는데 그건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미국의 국방성과 우리 정보기관에서도 북한군이 사망한 것은 사실 확인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크루츠크 지역은 정말 광활해지고 평원 지역인데 그 러시아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금 서울시 면적에 거의 해당되는 면적을 우크라이나에 잃을 때는 병력이 부족해서 그랬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부족한 병력을 북한 병력을 채우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 병력의 손실이 막대할 걸로 봅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깐 어쨌든 이렇게 북한군 참전이 확대가 되면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가 관건이거든요. 지금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경우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명확히는 안 밝힌 거죠. K 방산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 아니도 지금 세계적으로 좋은 무기를 가성비 높은 제일 좋은 무기를 많이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 수출도 한 200억 달러 이상 하는 무기인데 러시아는 굉장히 예민하게 북한 병력을 지원받으면서 혹여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용 무기를 공급하거나 판매하거나 이렇게 지원하면 어떡하나 이런 조바심이 있는 것 같아요. 푸틴의 그 주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협박인데 그런 조바심이죠. 그러나 우리는 푸틴이 뭐 침략자 푸틴이 어떤 이런 얘기 저런 협박을 해서가 아니고 장기적 관점에서 러시아를 다뤄야 됩니다. 러시아는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을 좌절시켰고 히틀러를 좌절시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한러 관계를 청각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포석을 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을 우리가 신중이라는 표현을 우리 정부가 내놨죠. 저는 신중한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푸틴 협박이 있어서 어떤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푸틴 협박을 넘어서서 장기적인 우리의 어떤 한반도의 어떤 질서, 우리가 원하는 질서를 만드는 거, 또 러시아와의 관계, 글로벌 중추국가로 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정책적 접근을 우리식으로 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참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북한군은 아예 파병까지 되어 있고 그렇다면 우리 군 입장에서는 그게 일종의 그 전술 교리 연구 차원에서라도 그 현장에서 뭔가 배울 것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거는 무조건 참관단에 가야 됩니다. 이게 지금은 근데 못 가 있는 거죠. 그 참관단에 일부 정치인들이 뭐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하는데 우리가 세계 분쟁 지역이나 전쟁 지역에는 우리가 지금 교전 상태에 있는 국가예요. 전쟁이 일어날 때 교리를 보고 그때 거기에 사용되는 무기의 성능을 체크하고 어떤 요즘 드론이 새로운 게임 체인저가 돼 있잖아요. 드론이 어떻게 운용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관단 이름으로 민간 전문가 또 군사 전문가 또 여러 가지 정보 전문가를 간다 안 간다 논란 자체가 저는 이상한 거예요. 우리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비자를 받아갖고 우크라이나 가서 연구해야 됩니다. 리스크를 안더라도 참관단을 보내서 이건 파병 문제와 다른 문제예요. 지금 현대전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느냐를 연구하는 거니까. 우리 안보 차원에서 전쟁 대비 차원에서 전쟁 예방 차원에서 참관단이 가서 뭐 우리 여러 연구소도 있지 않습니까? 국책 연구소들도 가서 연구해야 됩니다. 가면 위험하다. 위험한데 가서 연구를 해야죠. 서방의 다른 나라들도 좀 하죠, 참관단이 거기 파견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요. 나토들도 다 매일 일상적으로 조율하죠. 나토와 우선 그 여러 가지 조율을 협력을 잘하고 참관단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을 벌이지 말고 조용히 갔다 오도록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죠. 이걸 간다 안 간다 하는 것 자체가 올림픽 경기하는데 다른 나라 우수한 선수가 있는데 가서 훈련하는 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전쟁이 뭐 올림픽 경기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우리 동북아 또 정세가 뭐 심상치 또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뭐 사전에 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참관단은 연구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요. 우크라이나 그 조기 종전을 추진할 분위기잖아요. 실제로 지금 중동 전쟁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이랑 헤즈볼라가 휴전안에 잠정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60일간 정전 합의했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트럼프가 12월 중순쯤에 취임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 즈음에 러우 전쟁도 뭔가 하나 성과를 만들어 놓고 싶어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1월에 취임하는데 1월입니까? 어쨌든 그 트럼프로서는 선거 공약이 중동과 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빨리 스톱시키겠다, 정전을 시키겠다는 선거 공약도 되고 초기에 그 힘을 앞세워서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 이런 나토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비 지원 또 지원하지 않으면 전쟁을 지속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 약점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는 그런 약점을 카드로 종전 협상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 종전의 키를 갖고 있는 게 미국 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둘 중에서 비교를 한다면 젤렌스키보다는 푸틴
쪽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지금은 좀 젤렌스키가 키거죠. 아, 지금? 네, 젤렌스키가 국내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땅을 잃은 입장에서 그 땅을 회복하지 않고는 정전협정을 할 수 없다. 이런 확고한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이죠. 우크라이나도 지금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 젤렌스키도 재선을 해야 되니까요. 아니, 재선 시기가 좀 지났죠. 그 전쟁 중에 좀 그 국내 정치적 사정을 떠나서 우크라이나 정부로 봐서는 정전협정, 현 전선을 유지한 선에서 정전협정을 하라고 한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참 이때까지 싸운 이유가 뭐겠어요. 땅을 찾기 위해서 싸웠는데 그러면서 젤렌스키를 어떻게 그 정전협정으로 끌어들이느냐. 이번에 트럼프가 그 협상에 평화협상에 테이블에 안 나오면은 지원을 중단하겠다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로서는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젤렌스키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그 국민들에게 우리가 할 만큼은 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려면 국제사회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에 줄 거는 줘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참 좀 마땅히 떠오르지가 않네요. 우크라이나도 지금 전쟁이 이제 지속돼 전쟁 피로증 같은 것도 국내에서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가 너무 우크라이나를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푸틴은 침략 전쟁을 했잖아요. 푸틴에게 우크라이나에 주는 스트레스만큼 푸틴에게도 압박을 주는 그런 협상 카드를 갖고 나서야 되는데 뭐 갤러그 장군이 베트남 전쟁도 참전했고 네. 지금 근데 현실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크라이나에게만 양보한 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패배가 되는 거죠. 내가 지원했는 데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갤러그 역할이 그러겠네요. 중요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서방에서 러시아 그 이제 자산 중에 동결한 자산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좀 쓴다든지 우크라이나 좀 경제적인 지원을 어느 정도 약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에게 제시할 카드가 되겠다라는. 정전 협정 이후에 그 우크라이나 복구 계획은 당연한 거고요. 네. 정전의 조건에서 현재의 전선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크루츠크 지역하고 돈바스 이쪽 지역하고 어떻게 절충해서 네. 그 전선에서 좀 더 러시아가 좀 욕심을 줄이도록 하는 협상, 이런 협상이 필요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대북 협상 실무를 그 일기 때 네. 대북 협상 실무를 담당했던 알렉스 웡을 네.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 부보좌관에 발탁했다고 합니다. 이 인사는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십니까? 제가 2017년도 트럼프 1기 당선됐을 때 그 당시에 국회 대표단 지금 국민의힘 대표단 일원으로 국회의원으로 참가를 했을 때 트럼프의 그 인수위원회 최고 선임을 맡았던 퓨러라는 헤리티지 재단 회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만약에 북한 핵 문제를 조기에 해결한다면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맞아. 그때 그런 얘기 있었죠. 메모를 제가 아이디어를 냈죠. 그런데 어제 우크라이나 어느 의원이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평화협상을 잘 하면은 노벨 평화상 받을 거다 했는데 트럼프 욕심이 좀 많죠. 욕심이 많고 디자이어가 굉장히 큰 사람이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이야기하면서 북한 핵 문제 얘기인데 이번에 웡이 이제 국가안보 부보좌관 선임 부보좌관이 되었고 왈츠는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웡은 북미 회담을 준비했던 사람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북미 정상회담을 두 번 했던 경험, 세 번 했죠. 실질적으로 세 번 했던 경험이 북한을 다루는데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것이고 이것이 바이든 때보다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해결 노력의 제시도 이렇게 탑다운 방식이라죠. 탑다운 방식의 북한과의 어떤 거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시점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분명해야 되고 단호해야 됩니다. 어떤 협상이 진행되든지 대한민국 정부와 조율되지 않은 의제, 조율되지 않은 협상안으로 협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 이야기할 거면 단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트럼프 정부의 안보 담당자에게 모든 회담을 해도 좋은데 그렇죠. 우리하고는 조율해야 된다. 역할을 다 해야죠. 그런 입장이 명확하게 전달돼야 되고 관철돼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